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신혼의 단꿈을 즐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니 결혼이 늦었고 나이 40이 넘어서야 이제야 사랑이 뭔지 행복하다는 게 뭔지 하루하루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연애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 나름 순정파라 한 사람을 만나면 꽤 오랜 기간 연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순정파인 게 잘못이었던 걸까요? 그게 질려서 떠난 남자도 있었고 저와의 연애에 익숙해지면서 바람을 피운 남자도 있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남자들 진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전 그냥 그 사람을 꾸준히 바라보고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왜 저를 떠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너무 사랑하는 쪽이 약자가 된다는 말을 저는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람 본성이라는 게 있다 보니 잘 고쳐지지 않아서 저는 한번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게 됐습니다. 지금이야 몇 번 데이고 나서 그 버릇을 좀 고쳤지만 그때는 남자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주었죠. 솔직히 저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가난한 편이거든요. 지금이야 젊은 사람들이 창업도 많이 하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동네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셨는데요. 아빠는 배달을 하고 엄마는 닭을 튀기면서 저희 3남매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지금이야 프랜차이즈 닭집들이 많지만 그때만 해도 치킨집은 제 이름을 딴 은희통닭이라는 닭집이 하나라 꽤 장사가 잘 됐었습니다. 시내에는 프랜차이즈 닭집이 몇 개 있었는데 저희 동네는 좀 외져서 그런지 사람들이 시내까지 잘 나가지도 않았고 동네에 상점들이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서 굳이 시내까지 나갈 일도 없었죠. 다행히도 저희 엄마가 손맛이 좋아서는 항상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은 은희 엄마가 튀겨주는 치킨 아니면 다른 집 건 못 먹는다니까. 얼마 전에 내가 시내 나갔다가 치킨을 하나 사왔어. 우리 아들이 그 유명한 치킨집이 있다면서 거기서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 시켰는데 아휴, 어찌나 느끼하고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지 내 입맛은 너무 별로더라. 그리고 문제는 닭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 밑간을 아예 안 한 건지 닭에서 아무 맛도 안 나더라고. 그걸 먹으니까 은희 엄마네 통닭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겠어. 우리 아들은 그게 뭐가 맛있다고 참 이해할 수가 없어. 간혹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성의 없이 음식 파는 데가 많더라고. 라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엄마 정말 음식에 진심이었습니다. 왜 요즘 식당에서 사장님들이 내세우는 문구 중에 하나가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많이 걸잖아요. 저희 엄마는 없는 살림에 빚까지 져가며 오픈한 가게라 그런지 정말 손님들이 먹다 남긴 걸 저희가 반찬으로 먹기도 했고 그날 소진하지 못하는 닭이 있으면 전부 밤에 튀겨서 다음날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도 될 정도로 음식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항상 저희 엄마는 치킨에 밑간을 하면서도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쑤시네 저리네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엄마 그럼 좀 쉬었다가 해. 어차피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엄마가 이렇게 고생해서 만드나 아니면 시내 치킨집들처럼 대충 닭만 갖다가 튀겨도 티도 안 나. 그 사람들 봐. 브랜드 치킨집 하면서 TV도 나오고 유명세는 다 타고 사람들이 줄 서서 먹잖아. 근데 엄마는 동네에서 그냥 작은 치킨집 하나 하면서 왜 그렇게 진심으로 장사하는 건데? 라고 묻곤 했었죠. 그럴 때마다 엄마는 제게 내가 못 먹는 걸 손님들한테 어떻게 먹이겠어.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간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그리고 음식으로 장난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벌 받는다 벌 받아. 진심으로 장사하다 보면 그래도 문은 안 닫겠지. 엄마랑 아빠는 이 치킨집이 전부라서 평생 이걸로 먹고 살아야 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땐 너무 철이 없어서 엄마 아빠가 힘들게 번 돈을 금고에 넣어두면 그걸 제가 꺼내서 남자친구한테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밥을 사면서 잘난 척을 하기도 했죠. 처음엔 1,000원, 10,000원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돈 욕심이 생겼는지 어떤 날은 간도 크게 3만 원, 5만 원씩 가져갈 때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와서 정산을 하면서 여보, 근데 이상하네. 왜 돈이 자꾸 안 맞지? 당신이 뭐 잘못 계산한 거 아니야? 아니면 배달하다가 흘렀나? 이상해. 하면서 몇 번이나 돈을 계속 세셨고 아빠는 억울하다는 듯이 아이고, 내가 미쳤다고 배달했다가 돈을 흘리겠어? 여기 허리춤에 꽉 차고 있는데 돈이 어디로 새어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다시 세봐. 하면서 엄마를 나무랬죠. 그 돈은 제가 밖에 나가서 썼으니 돈이 맞을 리가 없었고 엄마 아빠는 평소 제 행실이 바르다 보니 의심까진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치킨집이 잘 되는 것도 딱 제가 20살이 될 때까지였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면서 정말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TV에서는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치킨을 먹는 광고를 하고 드라마 영화에서도 브랜드 치킨을 먹는 장면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동네의 작은 치킨집들을 외면하기 시작했고 브랜드 음식점을 찾기 시작했죠. 고등학교 때처럼 엄마는 남는 치킨을 전부 집으로 튀겨와서 다음날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저를 챙겨주셨는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제가 학교에 치킨을 가져가면 처음엔 맛있게 먹던 친구들이 근데 너네 치킨집 이름 뭐야? 유명해?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럼 전 그냥 은희통닭인데? 우리 동네에선 유명해. 뭐 어차피 동네 사람들밖에 모르긴 하지만 하고 말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치킨 맛이 떨어졌는지 치킨을 가져와도 나 수업 있어서 같이 못 먹겠다. 미안, 다음에 같이 먹자 하면서 저를 피하는 게 느껴졌죠. 처음엔 정말 친구들이 바쁜 건 줄 알았습니다. 동아리 활동에 학과 활동에 알바를 해서 용돈도 버는데 굳이 눅눅해진 치킨을 먹을 이유도 없고 돈만 주면 더 맛있는 치킨을 먹을 수 있고 치킨 말고도 더 맛있는 음식들을 사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저랑 학교 식당에 앉아서 그걸 먹을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점점 친구들과 멀어졌고 저 혼자 점심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도 친구를 안 만나니 돈을 쓸 일이 없었고 결국 제가 결심한 건 제가 어릴 때 부모님 돈에 손을 댄 것도 있으니 그냥 제 알바비를 모아서 부모님을 드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훔친 돈이지만 빚이라면 빚이고 제가 지금 당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저를 키워주셨으니 이 정도는 용돈처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버는 돈은 정말 적었어요. 많이도 아니고 한 달에 10만 원 정도를 부모님께 드렸는데 부모님이 처음에 제가 돈을 내밀자 정말 놀라면서 네가 돈이 어디서 나서 이걸 나한테 주는 거야? 하고 깜짝 놀라 묻더라고요. 말했잖아, 나 알바한다고. 많이는 아니고 그냥 살림에 보태라고 주는 거야. 어차피 동생들 아직 학생이라 돈도 많이 들잖아. 요즘 장사도 잘 안 된다며. 그냥 내가 큰딸이니까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 나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몰라. 근데 할 수 있을 때까진 해볼게. 모으다 보면 그래도 둘째 등록금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했더니 엄마가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울더라고요. 우리 딸 다 컸어. 우리 딸이 너무 잘 컸어. 고마워. 엄마가 정말 고마워. 이 돈 엄마가 안 쓰고 모아둬서 나중에 우리 딸 결혼할 때 줄게. 이 돈을 아까워서 어떡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저는 돈 버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 싶어서 알바를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다 보니 간간히 연애도 했는데 솔직히 집안 사정이 어려운 걸 알다 보니까 예전처럼 남자에게 돈을 잘 쓰지도 못하겠고 데이트할 때 드는 비용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같은 학생인 친구를 만나다 보니 데이트 비용을 서로 아끼게 됐고 마음으로만 사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친구랑은 같은 호프집에서 일을 하며 친해진 친구였는데 항상 제가 무거운 걸 들거나 곤란한 일이 생기면 먼저 나타나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하고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치킨집을 하다 보니 항상 제 몸에선 기름 냄새가 났는데도 제 옆에 오면 오늘 향수 못 썼어요? 냄새가 너무 좋다. 향수 냄새가 아니라 샴푸 냄새인가? 은희 씨는 항상 좋은 냄새가 나요. 하면서 제게 달콤한 말들을 해주기도 했죠. 그렇게 그 사람과 3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 군대를 다녀올 때까지 기다려줬으니 정확히 연애한 시간만 계산하면 3년이 아니라 1년 남짓이지만 그래도 그 1년이 참 좋았는데 제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했던 걸까요? 이런 제가 부담스럽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제게 이별을 고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이별의 아픔을 뒤로 한 채 공부에 열중했고 다행히도 마지막 학기는 장학금을 받으며 등록금 걱정 없이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땐 연애도 안 하고 오로지 빨리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 하나뿐이라 공부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전 학기까지는 그냥 중간 정도의 학점이었다면 그래도 다행히 졸업 학점은 꽤 높은 점수로 졸업을 할 수가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쯤 되면 제가 질려서 떠나버린 그 남자에게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낄 여유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저는 취업을 하자마자 바로 새로운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당시 첫 취업을 했던 곳은 물류업체 쪽이었습니다. 여직원이 적기도 하고 저도 취업이 급해서 회사 네임드만 보고 바로 취업을 했던 터라 솔직히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이력서를 넣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면접관은 저를 보고 우리 회사에 여자가 지원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어떤 이유로 지원을 했어요? 하고 물었을 때 제 대답은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다니는 회사를 얘기했을 때 아, 그 회사? 너 되게 큰 회사 다니는구나. 나 그 회사 알아.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솔직히 일을 배우는 건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부심을 채우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마음에 드셨는지 저는 60여 명의 신입사원 중 유일한 여자 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됐고 영업팀에 배정을 받아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영업팀은 저 빼고 남자가 5명이었습니다. 제 사수 선배도 당연히 남자였죠. 선배랑 조금 가까워지면서 전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 그거 알아? 우리 회사에서 6개월 이상 다닌 직원은 네가 처음인 거. 내가 지금 입사 3년 차인데 그 사이도 몇 번 신입이 들어왔었거든. 그것도 우리 부서에. 근데 6개월이 뭐야. 한 달 만에 다 나갔어. 저 차장 새끼 때문에. 근데 넌 어떻게 잘 버틴다? 땅따구가 장난이 아닌데? 저 차장이 완전 변태인데 남자인 내가 봐도 심하다고 느꼈거든. 근데 넌 멘탈이 센가 봐. 그때 술자리에서도 깜짝 놀랐어. 차장이 네 손 잡으려고 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빽하고 소리 지르던데? 저 차장이 이 회사 대표 사촌이라서 아무도 말 못하는데 그래서 여직원들도 몇 명이나 사내 변호사랑 상담하고 건의했는데도 절대 안 잘리잖아. 근데 너는 꾸역꾸역 버티더라. 대단해. 진짜 뭘 해도 되겠다. 하면서 저를 좋게 봐줬죠. 사실 저도 정말 무서웠습니다. 입사하고 첫 회식 때부터 제 허벅지에 손을 올렸고 장난이라면서 제 엉덩이를 툭툭 쳤던 그 차장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처음엔 저도 실수겠지, 술에 취해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회식 때도 탕비실에서도 자꾸 더듬더듬거리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홧김에 차장님, 왜 자꾸 엉덩이 만지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도 제 엉덩이를 만지고 싶으세요?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차장이라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은희씨, 왜 사람을 변태로 몰아? 이거 남자만 너무 가해자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서 그럼 바로 CCTV 확인해보죠. 자신 있으신가 봐요? 사장님, 이 가게에 CCTV 있죠? 저 위에 저 카메라 확인 좀 시켜주세요. 라면서 저도 잘릴 각오로 사장님께 대들었습니다. 사장님은 깜짝 놀라서 은희씨,
뭐 그렇게까지 해? 왜 이래? 사람이 극단적이네. 진정 좀 해봐. 내가 잘못했어. 응? 말실수해서 그런 거지? 라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차장님은 제 근처에도 오지 않았고 남자 직원들은 저를 보면서 대단한 여자가 들어왔어, 아주 대단해하면서 박수를 쳐줬죠. 그런 당돌한 제 모습에 호감을 느낀 남자 직원들이 많았는지 그 사건 이후 제게 대시하는 사람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제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은 바로 가까이서 마주치며 일하는 제 사수였죠. 제 사수 이름은 영수 선배였습니다. 이름처럼 얼굴도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고 제가 하는 일이라면 항상 응원해주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차장님의 성추행에 반응하는 저를 보고 완전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그 남자는 제게 적극적으로 대시했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이 될 수 있었죠. 그렇게 그 사람과 5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영수 선배는 진중하고 과묵한 스타일이라 솔직히 연애 기간 내내 설레거나 짜릿했던 적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보면 볼수록 사람이 진국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서 오래 만날수록 더 빠져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 제가 만나던 남자친구들이 애송이라면 영수 선배는 책임감 강한 어른 남자였죠. 그러니 만난 지 얼마 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제가 했던 연애 중에 가장 긴 연애였어요. 같은 회사를 다니다 보니 결국 회사 사람들도 저희 둘의 연애를 전부 알게 되었답니다. 하루는 제 입사 동기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너 영수 선배랑 결혼 언제 할 거야? 벌써 5년이나 만났잖아. 결혼 정년기는 다 지나가는데 왜 너만 결혼 안 해? 언제까지 남의 결혼식 축하만 할래? 여지껏 네가 낸 축의금 아깝지도 않아? 혹시 영수 선배가 너랑 결혼하기 싫대? 그때가 저희 부서 남자 직원이 결혼한다고 청첩장 돌리던 때라서 자연스럽게 영수 선배랑 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고 보니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벌써 30이 넘었고 선배는 30 중반이 넘어가는데 동기 말대로 왜 내게 청혼을 안 하는지 좀 의아했죠. 사실 그동안 막연히 이렇게 사귀다가 언젠간 결혼하겠지라는 생각만 했을 뿐 한 번도 구체적으로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데이트 날 남친을 붙잡고 오빠, 왜 나한테 결혼하자는 말 안 해? 내가 결혼 상대는 아니야? 라며 직접적으로 물었고 남자친구는 당황하더니 그게 나도 하고 싶지. 근데 내가 말했지만 우리 집은 홀어머니고 네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결혼이 많이 망설여져. 나야 너무 너랑 결혼하고 싶지. 근데 네가 힘들까봐 그래. 내가 우리 엄마를 잘 아니까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평소 누구보다 남자다운 선배가 저렇게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면서 무서워하니까 갑자기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혹시 내 남자친구가 말로만 듣던 마마보이인가? 라는 의심이 들었죠. 사실 그 당시 제 친구들이 다 결혼해서 대충 시집살이가 얼마나 혹독한지 익히들어 알고 있었거든요. 연애 때는 그렇게 멀쩡하고 똑똑한 남자가 자기 엄마 앞에서는 한없이 바보가 되고 눈먼 장님이 되는지 늘 입에 우리 엄마는 안 그래, 우리 엄마가 하지 말래. 정말 안 그럴 것 같던 남자들도 이 말을 달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남자친구가 고등학교 때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홀시어머니 어렵게 자란 외동아들이었기에 안 봐도 고생길이 훤히 보였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초반에는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제 남자친구는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홀시어머니의 외동아들이라는 게 너무 마음에 걸린다면서 결혼식 전날까지 제게 잔소리를 하셨죠. 저 역시도 제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 될 게 분명했지만 그 당시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자친구에게 그럼 우선 만나보고 결정하자. 평생 결혼 안 할 거 아니잖아. 설마 비혼이야? 아니면 난 그저 연애 상대인 거야?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 단 약속해. 당신만 확실하게 내 편이 돼준다면
난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어. 그거 하나만 약속해. 하고 남자친구에게 말했죠. 남자친구는 대답 대신 저를 꽉 안아주었고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시어머니를 찾아뵈러 갔습니다. 문 앞에서 두 번의 심호흡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간 그때 시어머니는 의외로 웃으며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어서 와요. 들어와. 우리 영수랑 같은 회사 다니는 후배 직원이라고? 세상에 좋은 회사 다니네. 난 우리 아들 회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나중에 결혼하더라도 비슷한 직종의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어쩜 딱 우리 아들이 그 소원을 들어주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선 저희 직업이 나쁘지 않고 벌이도 괜찮다 보니 직업적으로는 마음에 드신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밥과 찌개를 내오시며 우리는 이렇게 먹어요. 그냥 간단하게 차렸어. 침 밟고 올 것 같아서 너무 배부르면 부담스러울까봐. 또 여자는 몸매 관리를 좀 해줘야 남자한테 평생 사랑받고 살잖아? 나도 그래서 아직까지 밥은 한 공기 다 안 먹어. 항상 반 공기씩만 먹지. 나이는 먹었지만 평생 살면서 55kg는 넘어본 적 없어. 항상 관리해야지. 하면서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약간 통통하긴 했지만 절대 뚱뚱한 편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키가 작은 것도 아니었던 터라 그 시선이 좀 기분 나빴지만 그 정도야 뭐 본인이 관리하신다고 하니 저도 살이야 조금 빼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반찬으로 치킨을 드세요? 좀 신기하네요. 저희 집이 옛날에 치킨집을 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안 하지만 저희 엄마도 치킨을 엄청 잘 튀기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치킨을 좋아했는데 어머님도 치킨 좋아하시는구나. 이거 순살이죠? 제가 많이 봐서 딱 보면 순살인지 아닌지 알거든요. 하면서 하나를 쏙 집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깜짝 놀라시더니 치킨집이라니? 치킨 회사 아니었어? 그리고 이건 치킨이 아니라 그냥 닭강정인데 여기 앞에서 떨이 세일 하길래 조금 샀다. 아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치킨집을 하셨다고? 내가 듣기로는 치킨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니?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엄마 아빠는 오랫동안 운영하시던 치킨집을 접으시고 지금은 닭 납품 공장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도 닭 손질을 오래 하시기도 했고 엄마 아빠가 두 분이 계속 같이 일하시다 보니 같이 일하실 곳을 찾다가 저희 가게에 닭을 납품해 주시던 회사에서 저희 엄마 아빠의 성실함을 보시고는 치킨집이 닫자마자 바로 먼저 오셔서 같이 일하자고 채용을 해가셨죠. 그런데 닭 공장에서 일한다는 저희 부모님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니, 나는 영수가 사돈될 분이 치킨 회사를 한다고 해서 당연히 사장인 줄 알았다.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직원으로 일할 나이는 아니잖아. 적어도 사장 소리는 들을 줄 알았는데 닭 분류하는 그런 거 말하는 거지? 그런 공장 말하는 거지? 하고 몇 번이나 제게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서 네, 맞아요. 이해하신 그거 맞고요. 닭 공장에서 닭 분류하면 그걸로 치킨집에 납품하는 거 맞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모님이 뭐 어디 가서 사장님 소리 들을 나이는 맞는데요. 그전까지 계속 치킨집 하시다가 브랜드 치킨들이 너무 많이 생기면서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때도 저희 집 많이 힘들었는데 솔직히 제가 벌고 동생들도 버니까 그걸로 먹고 살다가 지금은 버젓이 취직하셔서 본인들 밥벌이는 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시는 게 뭔진 알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 저한테 손 벌리실 분들 아니에요. 제가 부모님께 용돈 드렸던 건 학생일 때 알바비 조금 드린 거, 그게 전부예요. 그 이후로 취직하고는 집에 돈 드린 적 없고 앞으로도 부모님은 받으실 생각 없다고 하셨어요. 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말에 당황하셨는지 그래, 뭐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나는 좀 걱정했어. 아니, 가난도 정도 것이지 우리 집이랑 너무 수준 차이가 나잖아.
네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그분 업적이 대단하셔서 남겨두신 재산이 많아. 나는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우리 아들이 매달 용돈도 주니까 돈 걱정은 없다. 나 그 돈 안 쓰고 다 모아놨어. 나중에 우리 애 결혼하고 손주 생기면 주려고 모아둔 거야. 네가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결혼이라는 건 현실이야. 집안도 수준이 맞아야 할 수 있고 끼리끼리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거 알지? 부모님께선 예물, 예단 이런 얘기 안 하시니? 난 그런 거 꼭 하고 싶은데 우리 집은 아들이 하나라서 결혼할 때 좀 확실히 하고 싶어. 난 무조건 해야겠으니까 부모님한테 얘기 잘해서 하는 쪽으로 얘기해보려무나 하면서 밥상을 치우시더라고요. 전 밥도 다 안 먹었는데 말이죠. 남친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고 저희는 커피 한 잔 못 마시고 밖으로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손을 잡고선 내가 말했지. 내가 왜 결혼을 망설였는지. 사실 전에 만났던 여자 엄마 때문에 헤어졌어. 내가 많이 좋아했는데 그 여자가 도저히 우리 엄마를 마주보며 살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동안 너한테 청혼 안 한 거야. 미안해. 네가 지금 당장 나한테 이별을 통보해도 널 잡지 않을게. 근데 나 그냥 이렇게 연애만 해도 돼. 너만 괜찮으면 우리 그냥 연애만 하자. 라고 하더군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니 괜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아니, 우리 둘이 사랑하는데 게다가 서로 직업도 탄탄하고 결혼할 조건도 갖추었는데 이런 걸로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죠. 싫은데 결혼할 거야. 어머님 귀여우신데 힘이 좀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렇게 돈 밝히는 사람 제가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그전에 이미 남자친구들을 사귀면서 부모님들도 만나봤던 터라 저희 집안에 만족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물론 저렇게 면전에 대고 직접적으로 욕을 하시는 분은 처음이라 좀 당황했지만 저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면 그래도 버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제가 일하는 회사가 물류업계 영업 관련 업무인데요. 그래서 여지껏 일하면서 온갖 갑질하는 진상거래처 사장님들 많이 상대해봤어요. 그러니 시어머니의 저런 행동은 저한테 애교 수준이었죠. 만약 제가 대학을 막 졸업한 20대 초중반이었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동안 영업직으로 회사 생활하면서 갈고 닦은 말빨과 처세술이 있었기에 남자친구만 제 편이면 무서울 게 전혀 없었죠. 그래서 저를 만나기를 거부하시는 시어머니 댁에 얼굴에 철판 깔고 찾아가고 싫다고 하시는 분에게 계속 결혼하겠다고 통보했죠. 남자친구도 그런 제 모습이 좋았는지 의외로 시어머니 편이 아닌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남자친구가 완고하고 결혼을 고집하고 준비를 하니 시어머니도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승낙을 해주셨어요. 게다가 처음에 요구하셨던 예물과 예단은 남자친구가 정말 어렵게 설득해서 모두 생략하기로 하고 식만 올리기로 했죠. 그렇게 결혼식을 일주일 정도 앞둔 평일날 시어머니에게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퇴근하고 잠깐 보자. 우리 집 근처 카페로 혼자 와라 하고 제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솔직히 긴장됐습니다. 밖에서 어머님과 단둘이 만난 적도 없었고 저한테 따로 만나시자고 한 게 처음이라 떨리더라고요. 제가 도착했더니 어머님은 이미 와 계셨고 제가 앉자마자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 뭐 영수 말 들어보니 요즘 신세대 엄마들은 주고받고 이런 거 안 한다더라. 인정. 그래 인정할게. 나도 어디 가서 늙었다는 말 듣기 싫고 최대한 너랑 불편하게 지내긴 싫으니까. 근데 나 우리 아들 정말 혼자서 열심히 키웠어. 뭐 아들 가지고 장사하냐라고 하면 할 말 없다만 난 받을 건 받아야겠어. 솔직히 우리 아들
나한테 한 달에 150만 원씩 용돈 주고 있다. 그게 적은 돈 아니라는 거 알아. 그리고 나도 그 돈 전부 모아두고 있다. 다시 너네한테 돌려줄 거고 어차피 그 돈 다 너네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말인데 네가 받는 월급 있잖니? 너도 우리 영수만큼은 받을 거 아니야. 여자라서 좀 덜 받아? 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다만 네 월급을 나한테 보내는 건 어떨까? 어차피 너도 적금은 들 테고 우리 영수가 돈을 적게 버는 것도 아니고 예단도 안 하는데 내가 그 정도는 요구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구나. 아니 솔직히 다른 집 보니까 예단으로 몇 억을 해오기도 하고 뭐 잘해오는 집들은 큰 건물 같은 것도 주고 그런다더라. 그게 아들 키워준 값이라고 생각한다는데 빈손으로 우리 아들 데려가는 건 좀 아니잖아? 그러니까 천천히 예단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갚으라 이 말이야. 물론 이건 아들한테 비밀인 거 알지? 라면서 저를 살살 꼬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웃겼습니다. 어머님 말대로 아들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근데 저는 바보처럼 거기서 쫄았는지 어머님 말에 말대꾸도 못했습니다. 그냥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어머님은 그럼 이건 너랑 나와의 약속이니까 난 그렇게 알고 결혼식 준비한다. 말 바꾸면 혼인신고 못하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결혼식만 올린다고 해서 부부가 아닌 건 알지? 만약 니들이 내 말 무시하고 혼인신고하면 나중에 남편이 영수에게 물려줄 유산 모두 기부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럼 난 오케이 한 걸로 알고 결혼식 날 보자. 하면서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던져놓고 요요히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결혼식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괜히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가는 분위기 개판으로 될 것 같고 또 아버님이 남편에게 남겨준 유산이 애먼 곳에 갈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죠.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우선 이 사람과의 결혼은 꼭 하고 싶어서 일단 어머님께 무언의 승낙을 한 뒤 저희 부부는 결혼식을 성대하게 올렸고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 복귀를 해서 월급날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결혼식을 하면서도 신혼여행을 가면서도 머릿속엔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자금도 반반으로 나눠서 했고 신혼집 대출도 같이 갚고 혼수도 같이 샀는데 왜 제가 시어머니에게 제 월급을 보내야 하는 건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었죠. 아무리 적금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그걸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이자도 없는 시어머니에게 그 돈을 왜 줘야 하는지 정말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좋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참고 참다가 월급날 어머님께 3만 원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이건 저의 반항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월급이 300만 원 조금 넘었는데 그 당시 월급치고는 절대 적은 돈도 아니었고 저는 그 돈을 왜 줘야 하는지도 납득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3만 원을 입금하자마자 어머님에게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지금 이거 실수니? 아니면 고의야? 지금 너 나한테 3만 원 보낸 거 너 알고 있니? 제대로 다시 보낼 거야? 아니면 안 보낼 거야? 하고 묻더라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않다가 어머님의 독촉에 어머님, 근데 제가 왜 보내야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고요. 솔직히 3만 원도 아깝네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찌나 심장이 쿵쾅거리던지 그날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저는 회사에서 조퇴를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더니 집에 같이 갈까? 내가 데려다 줄게 라면서 이유도 묻지 않고 저를 집에 데려다 줬죠. 그리고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저녁이 돼 있었고 씻고 소파에 앉자마자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 열어, 문 열어라. 나야, 문 좀 열어봐 라며 소리를 지르는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내가 나갈게 라며 저를 말렸지만 저와 어머님 사이의 일이니
제가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저는 남편을 뒤로 두고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신혼집에서 시어머니 댁은 1시간 거리.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머릿속에 생각을 하며 문을 열었는데 현관문을 열고 마주한 시어머님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어머님은 화장이 다 번져서는 눈물 범벅이 돼 있었고 손을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어머님을 집에 들였더니 어머님이 제게 작은 통장 하나를 내밀면서 여기 1억 있다. 내가 잘못했어. 이거 너한테 주마. 내가 그동안 모아둔 전 재산이야. 영수 아빠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서 받은 사망보험금 내가 손도 안 댔다. 근데 이거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제발 받아줘. 하면서 저한테 갑자기 애원하더라고요. 전 너무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선 그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더니 엄마, 제발 작작해, 제발. 진짜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가족이라고는 이제 엄마랑 나 둘뿐이야. 솔직히 욕심낼 것도 없고 이제 난 결혼까지 했는데 엄마가 나 키우느라 필요한 돈은 내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단 한 푼도 들어간 게 없잖아. 성인 되자마자 알바해서 학비 벌고 장학금 받아서 등록금 메꾸고 내가 엄마한테 손 벌린 적 있어? 근데 엄마는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돈 벌면 그 돈의 반을 다 엄마한테 줬어. 근데 엄마 그 돈 다 어디에 놨는데? 내가 지금 일한 지 10년이 넘었어. 엄마한테 매달 150만 원씩 꼬박꼬박 갖다 바쳤어. 근데 엄마,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사망보험금 그 1억이 전부잖아. 그거 사치야, 엄마. 그런 식이면 나 엄마한테 더 이상 돈 못 줘. 아니, 안 줘. 차라리 그냥 남처럼 살자. 그게 우리 가족이 행복한 방법이야. 그러니까 제발 우리 좀 놔줘. 제발 나 엄마라는 부담 없이 그냥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나 좀 놔줘. 내가 일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내 최선이야. 난 그동안 엄마한테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나가. 라면서 어머님을 밀쳐내더라고요. 그런 단호한 남편의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평소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한 남편이 저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모습 정말 믿음직스러웠죠. 그렇게 어머님을 쫓아내고 나서 남편은 저를 앉혀놓고 미안하다고 또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했습니다. 그리고선 제게 부탁하더군요. 우리 사이 비밀 만들지 말자. 만약 내가 이걸 몰랐으면 너 엄마한테 정말 월급을 다 보냈을 거야? 시어머니가 무슨 벼슬이야? 네 얼굴 보면 다 티나. 걱정, 고민 있는 거 그게 우리 엄마 때문이라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너처럼 밝은 애가 고민이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제발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도 말해줘. 네가 말 안 하면 나 평생 엄마 의심하고 계속 뒷조사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어머님이 제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어머님 핸드폰을 확인하다가 결혼식 일주일 전에 저를 단둘이 만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머님을 살살 꼬셔서 제게 요구한 것을 직접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알면서도 참고 참다가 결국 어머님의 행동에 폭발해서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면 10년 동안 150만 원씩 줬던 돈을 전부 갚아내라고 협박을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앞으로도 단돈 10원도 줄 수 없다고 어머님께 얘기했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어머님이 왜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갑자기 통장을 내밀었는지 그제야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용돈을 끊는다는 게 그 무엇보다 무서웠던 어머님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앞으로 받을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갑자기 태도가 변해서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그날 일을 떨었던 거죠. 1억이 든 통장을 건네주면 남편의 노여움이 사라질 줄 잘못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참, 이렇게 적고 나니 돈이 뭔가 싶은데
그래도 그날 이후로 어머님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로 계속 전업주부로 살면서 남편이 주는 돈만 받고 살다가 그날 일 이후로는 식당에 나가서 서빙 알바를 시작하셨더라고요. 되게 돈이 많고 부자인 것처럼 제 앞에서 그렇게 저희 집을 무시하시더니 막상 까보니 속빈 강정이더라고요. 아버님이 남겨주신 유산이라는 게 기껏해야 사망보험금 1억이 전부였는데 그걸 가지고 그동안 우리 집을 알게 모르게 무시하셨던 거였어요.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는 남편이 예전에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구해줬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제 앞에서 잘 사는 척을 해서 당연히 현재 사시는 아파트가 본인 소유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사실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복잡한데 원래 아버님이 남겨주신 34평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어머님이 투자를 잘못해서 다 날렸다고 해요. 남편은 그때 당시 화가 나긴 했지만 어머님이 본인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무리한 투자를 했다는 것을 알고 화를 내기보다는 안타깝게 생각했죠. 그러다가 이번에 결혼하고 나서 제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완전 정이 떨어진 거였어요. 솔직히 한 달 월급의 반 정도 되는 돈을 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리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매달 30만 원도 안 주는 자식들이 수두룩한데 시어머님은 그 큰 돈을 받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며느리한테 따로 300만 원의 월급까지 더 요구를 하니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과거에 한 번 진지하게 사귀던 여자를 시어머니 때문에 헤어진 적이 있어서 2번 다시 이런 짓 하면 엄마 얼굴 다시는 안 본다고 엄포를 놓고 있었는데 돈에 눈이 멀어 제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또 했던 거죠. 정말 남편이 단단히 화가 났는지 그 사건 이후 어머님께 일절 용돈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 생신이 추석 즈음인데 그때 연락도 하지 않고 명절 당일날에도 찾아가지 않으니 많이 섭섭하셨을 거예요. 무튼 그렇게 연락도 안 하고 매달 드리는 용돈도 끊으니 어머님은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작하셔서 지금은 직접 일해서 생활비를 마련하십니다. 그 후 저 모르게 남편이 따로 시어머니를 만났는지 어느 날은 시댁에서 반찬을 한아름 싸가지고 오더라고요. 시어머니랑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간 어색했던 분위기는 잘 풀었는지가 궁금해서 남편에게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곧 죽어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저 앞으로 어머니가 저에게 직접적인 연락은 하지 않을 거라면서 혹시라도 전화 오면 무조건 자기한테 먼저 이야기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시어머니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는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제 월급 전부를 요구한 이후 지금까지 시어머니랑 따로 연락을 한 적은 없어요. 가끔 남편이 통화하면 옆에서 인사드리고 안부를 묻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 솔직히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제게 하신 말씀이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이 돈이랑 시댁, 친정 문제 때문이라고 하던데 저희 부부는 맞벌이기에 벌이도 넉넉하고 또 문제가 되는 시어머니랑 마주칠 일이 없다 보니 정말 엄마 말대로 부부싸움을 거의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온전히 저랑 남편 둘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니 연애 때에 비해 사이도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가 너무 행복하니 미래야 그때 돼서 다시 고민하기로 했네요. 아들이 어머니를 꽉 잡고 있으니 시집살이도 없고 정말 이거야말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이 정도면 시집 잘 간 거 맞죠? 저희 부모님께도 너무 잘하고 다정다감한 남편 앞으로도 제가 잘 챙기면서 저희 부부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